30억 유산을 두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려는 순간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밀봉 위에 적힌 4글자. DNA 친자 감별. 큰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남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만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아버지가 떠나며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의 3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고인 박상준 씨가 생전에 즐겨 쓰던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옥 씨가 보자기에 싸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 정민 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조급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 들어온 며느리 수진 씨는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3년째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작은 딸 은지 심한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쥐지 못한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순옥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 최 선생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에 앞서 모든 상속인이 참석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민 씨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죠.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수진 씨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사 지분부터 물어봐. 은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이 잔으로 녹차를 마셨습니다. 잔 바닥에 작은 금이가 있었지만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것도 쓸모가 있어? 그 틈으로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 향기가 회의실에 번졌습니다. 비 냄새와 뒤섞인 그 향이 순옥 씨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민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회사 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경영에 참여했으니까요. 수진 씨가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당연히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연습이라도 한 듯한 호흡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준 씨는 회사 이야기를 집에서 하지 않았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흘겨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업 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은지 씨가 올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올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은지 씨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6개월. 병실을 지킨 건 은지 10분이었습니다. 오빠도. 올케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쓰면서도 은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아빠가 떠난 뒤에? 그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순옥 씨의 찻잔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떨림. 이 방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의 무게였습니다. 5년 전. 정민 씨의 집 주방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기름기 묻은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찬물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온수 밸브를 꺼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온수 아끼셔야 해요. 가스비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존댓말의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아내 존중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옥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이 찬물에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민 씨와 수진 씨의 밥그릇에는 갓 지은 흰쌀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 씨 앞에 놓인 것은 아침에 남은 찬밥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도 않은 그 밥을 떠먹을 때 딱딱한 밥알이 혀를 긁었습니다. 정민 씨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먹어봐. 순옥 씨는 아들의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손만 잡았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종일 부엌일을 시키고 자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정민 씨도 웃었습니다. 순옥 씨의 허리가 아파 잠시 의자에 앉았을 때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기대는 시어머니도 없어요. 정민 씨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하시죠. 수진이가 요리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순옥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순옥 씨의 눈물이 조리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끓이는 찌개였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정민 씨 차 할부금이 밀렸거든요. 순옥 씨의 용돈은 이미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옥 씨는 또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상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은지 씨가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이 갈라졌어요. 올케가 핸드크림도 안 사줘요. 어머니 밥이 항상 찬밥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요. 상준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올케 행동을. 상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때가 되면. 아빠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상준 씨는 서재에서 혼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노트 한켠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피가 아니라 행동이다. 그 노트를 보자기에 싸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건지 은지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 박상준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민 씨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라도 할 준비를 하듯이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상준은 유언 집행인으로 최영재 변호사를 지정하며 재산 분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민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및 금융자산 총 30억 원 중 70%를 차녀 박은지에게, 20%를 배우자 이순옥에게, 10%를 장남 박정민에게 배분한다. 정민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회사를 10년 넘게 제가 운영했습니다. 수진 씨도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쓴 게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였잖아요. 은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내용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정민 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30억 중 10%가 제 몫이라니. 내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인데. 수진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유언 무효 소송 가능한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함께 동봉된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밀봉이 된 봉투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직접 봉인하셨습니다. 정민 씨가 봉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합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DNA 친자 감별 결과서. 의뢰인 란에 적힌 이름은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피검사 대상은 박상준과 박정민. 결과란의 글자가 형광등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정민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진 씨였습니다. 놀라야 할 사람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순옥 씨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딸그락. 찻잔이 접시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금이 간 찻잔이었습니다. 그 금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방 안을 둘로 갈랐습니다. 순옥 씨를 향한 시선의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다. 순옥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고백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상준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정민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은지 씨가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끝까지 들어. 순옥 씨가 이어갔습니다. 상준 씨는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했다. 내 아버지가 된 건 피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상준 씨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새벽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다. 너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다. 순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었다. 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요.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면 상속 비율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은지 씨가 올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올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오빠가 이렇게 힘든데? 수진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은지 씨야말로 30억에 70% 받으면서 무슨 걱정이야. 정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닫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민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순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를 남의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다. 회사를 맡긴 것도 내 이름으로 집을 사준 것도 전부 진심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유언장에 이 결과를 넣었을까? 정민 씨만의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옥 씨가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금이 간 찻잔에 비친 형광등 빛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건 상준 씨가 넣은 게 아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23대 순옥은 창문 하나뿐인 방에서 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짐을 싸놓은 채였습니다. 첫사랑은 떠났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말에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순옥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이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원룸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에 라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에는 임신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준이었습니다. 소개팅에서 한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별다른 감정 없이 번호만 교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밥 한 번 같이 하실래요? 순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만날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상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드셔야 하잖아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동정도 계산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상준은 정말 왔습니다. 갈비탕을 사들고 왔습니다. 좁은 원룸에 갈비탕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코끝을 데웠습니다. 순옥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상준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 후로 매주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왔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와서 전철이 끊겼습니다. 상준은 2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오는 길에 떡볶이 사왔어요. 순옥은 그 젖은 신발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석 달 뒤 상준이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아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상준이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밥 먹는 게 좋으니까요. 그 아이랑도 밥 먹고 싶으니까요. 정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상준은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쥐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 키울게.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상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자라고 은지가 태어나고 상준은 사업을 키웠습니다. 비밀은 호적에도 기록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보자기에 싸둔 임신 확인서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정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다시 현재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순옥 씨의 말에 모든 시선이 수진 씨를 향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입니다. 의뢰인 란에 가려진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떼어내자 선명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3글자가 형광등 아래서 또렷했습니다. 정민 씨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수진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나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한 거야.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 수진 씨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옥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 상준 씨가 입원해 있을 때 수진이가 병원에 왔다. 아버지 문병을 온 게 아니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상준 씨의 혈액 샘플을 가져갔다. 정민이의 건강검진 혈액과 대조한 것이다. 은지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올케가. 아버지 병원에서 그런 짓을 했어?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 박상준 씨는 이 사실을 생전에 알게 되셨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하셨고 간호사의 증언도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정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의 의도도 파악하셨습니다. 정민 씨가 친자가 아닌 걸 증명해서 상속에서 배제하고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건 추측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고인이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신 것입니다. 녹음기에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쉭 하는 노이즈 후에 상준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배경에 깔렸습니다. 수진이가 DNA 검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다. 상준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민이가 친자가 아닌 걸 증명해서 상속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남은 재산을 가져가려는 속셈이겠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낼 생각이었을 거야. 회의실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유언장에 DNA 결과를 넣었다. 수진이가 소송으로 뒤집으려 해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상준 씨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사이로 씁쓸하지만 단단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 씨가 잡으려 했지만 정민 씨는 의자를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형광등 아래 수진 씨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상준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민아. 정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처음 걸었을 때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나는 울었다. 그 순간들이 DNA보다 진했다. 정민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은지 씨가 오빠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알아. 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여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상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아내를 학대하고 내 아들의 출생 비밀을 이용하려 한 사람을. 수진아. 내가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알아둬라. 이 녹음은 변호사에게도 법원에도 이미 사본이 가 있다. 수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뒹구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상준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순옥 씨.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더 일찍 정민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수진이의 행동을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은지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오빠도.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내렸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혼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민 씨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순옥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정민아.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할 거다. 은지 씨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이 간 찻잔에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금이 간 것도 쓸모가 있어? 그 틈으로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거야? 순옥 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찻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상준 씨가 정민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내 아들 정민에게 오늘 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다. 정민 씨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지 씨가 오빠를 안았습니다. 순옥 씨가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으로 비갠 뒤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금이 간 찻잔에 빛이 고였습니다. 그 틈으로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중이었습니다.